오셨습니까? 감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실장님 지난번에 시즌2 막 시작했잖아요. 네. 예. 첫 번째 방송부터 반응이 좀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 김보엽 국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댓글을 보고 딱 두 개밖에 없던데요. 아니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17일, 3월 17일에 첫 방송 한 날이 한일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이었고 그래서 시의적절했고 실장님 그리고 김준영 외교광장 이사장님 두 분이 다 워낙에 전문가시잖아요. 탁월한 분석 이런 게 아마 괜찮은 조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칭찬하면 고래라 예. 여기서 춤춰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김준영 전 원장이나 예. 문정인 교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하면은 예. 저까지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됐어요. 목소리가 감기가 걸리. 제가 그제 저녁 11시 반쯤 예. 이제 목포에 도착했는데 목포에서는 얘기를 하지 마라. 예. 입을 버리지 말라. 목이 콱 새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예. 코로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면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이제 거기서 방송 인터뷰하고 예. 14건의 그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전남 예살중고등학교 음악관 개관하는데 제가 도와준 예. 것 때문에 축사를 하고 어제 저녁도 11시 반에 도착해서 1시에 자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아이고. 이러고 다니니까 그런데 서울 오니까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박지원의 식탁을 위해서 박지원의 목을 식탁 좀 오니까 더 좋아지네. 바뀌어주십시오. 더 좋아져. 저희 근황 토크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방송이 공개되는 시점이 24일 오후 2시, 그러니까 내일 오후 2시인데 그 시간에는 저는 그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자리에 앉아 네, 계시죠. 내일 10시부터 예. 법정에 서 있으니까 예. 내가 왜 거기를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분들을 정말 많이 기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서해 사건인가 동해 사건인가 그것까지도 헷갈릴 지경이에요. 저는 서해 사건이에요. 예. 서해 사건이 그 우리 예 공무원 그 해수부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우리 서훈 안보실장 예. 옛날에는 제 부하였고 그때 당시는 제 상관이었어요. 예. 이분이 지금 구속 상태인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 안보실장 밑에 이제 국정원장, 예. 외교부 장관이 있었으니까 예. 정의용 장관은 안보실장으로 서훈 국정원장이 밑에 있었는데 예. 또 제가 특사를 할 때는 저는 장관이었고 예. 서훈 단장 저 밑에였죠.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온 분들 쭉 보면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중에 기소되지 않은 분들이 강경화 초대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이인영 장관 두 분 빼고는 두 거의 분 빼고 없죠. 다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 10일 제가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예. 그러한 얘기를 쭉 설명했어요. 보고를 다 드렸어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러면서 제가 말씀했죠. 또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 대통령님의 대북 정책을 깡그리채 예. 짓밟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했어요. 공개적으로도 했고 예. 대통령 말씀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지만은 예. 제가 거기는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뭐다 얘기를 하셨는데 공개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죠. 예. 언젠가
소노알레이라 곧 예.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액션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궁금해지는데. 아니 글쎄 예. 무슨 액션이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특종 하나 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움직이시면 그게 어떤 걸까요? 그게 뭐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래서 정치 관련된 건 아닐 것 같은데 정치와는 거리를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실까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라는 예. 말씀도 계셨지만은 이 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당신이 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을 했고 예. 민주당 대통령으로 5년간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고 지금 현재도 민주당 당원이에요. 민주당 당원 정치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활발하게 얘기는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남북관계나 이러한 당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시즌2 들어와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게 2주의 짤 네. 코너잖아요. 네. 벌써 얘기가 들어가 버리긴 했는데 2주의 짤 주인공은 실장님입니다. 좀 멋있잖아요. 아니 저도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둘이 딱 코디를 맞춰가지고 한 것 같아요. 청바지는 권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잘 안 입었는데요. 예. 요즘 실업자 돼가지고 이 청바지를 한번 입어보려니까 다른 바지를 못 입겠고 요즘 또 트렌드가 넥타이를 거의 안 매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재임하시면서도 넥타이를 안 매셨거든요. 거의 안 매셨어요. 예. 공식 행사일 때는.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하고 왔는데 저렇게 만났는데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뭐 민주당도 비명이다 친명이다 해가지고 싸우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난주 방송할 때 제가 여쭤볼까 하다가 한 주 정도 지나면 묻히겠지 했거든요. 근데 양산 가신 게 3월 10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된 거잖아요. 계속 얘기가 살아있어요. 그만큼 이 박지원의 뉴스 밸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예. 하니까는 일부 보수 언론에서 민주당의 분열을 위해서 비명, 친명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계속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소위 TV 패널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예. 면을 만들어내고. 예. 그러니까 마치 제가 하지 않는 말씀을 전달했다. 또 그러한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걸 얘기한 것은 나쁘다라고 하지만은 저도 벽오동 심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한 거지 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비판 중에 하나는 실장님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는 정치구단 권모술수에 능한 실장님이 이걸 만남을 계기로 실장님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 인격이 훌륭한데 그 사람들은 또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실장님 정치에 이용한다는 분들 그 무슨 정치에 이용을 하는 거냐 제가 또 물어봤더니 실장님이 민주당 상황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그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비대위원장 염두에 두고 계세요? 제가 비대위원장을 이미 4번 해봤습니다. 4번이나 하셨어요? 네, 4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까지도 현실 정치로 돌아간다 하는 생각은 아직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출마에 대해서는 출마의 뜻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내가 지금 출마하지 않는다 하면 예. 누가 저를 상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러한 것도 있다. 예. 그래서 제가 그제 목포에 가서 어제 밤중까지 두 행사를 참석하고 14번의 사람들을 그룹별로 면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포에서는 또 제 고향 해남 진도 완도에서는 서로 오라고 예. 그래요. 그런데 그걸 제가 표명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다. 애매모호하게 하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하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대통령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애들 말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나이에도 하루에 2번, 3번 방송하고 또 수요일 날 하고 토요일은 계속 지방 강연을 다닙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완전히 강연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다음 이런 질문도 실장님 이런 관련된 걸 보고 뭐 내가 비대위원장 그건 안 해요. 아니, 다음 질문은 좀 더 황당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MBC에서 하는 유튜브 중에 정치인싸라고 있습니다. 네. 여야 정치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실장님을 한번 꼭 모시고 싶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의도에는 지금 6월에 귀국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실장님이 신당을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비춰보면 그건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예. 광주의 호남에 그런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어요. 아, 지금요? 예,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도저히 민주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박지원 실장 당신이 주축이 돼서 정당을 창당하자.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바보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내가 귀신이 씌었건 내 판단이 잘못됐건 안철수 당으로 가서 국회의원은 한 번은 했다마는 그때는 그냥 나갔어도 내가 될 사람인데 얼마나 춥고 배고팠던가. 그래서 창당하고 싶고 분당하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물어보고 해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분당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걸로 깔끔하게. 그리고 예. 민주당은요. 예. 지금 분당할 힘도 없어요. 이낙연 못해요. 네, 그 관련해서 말씀을 정리하면 실장님이 한때 실수했으나 나는 뼛속부터 민주당이다. 아, 그렇죠. 예.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걸. 가서 춥고 배고픈데 돌아다녀 보세요. 그래도 박지원이나 되니까 이렇게 다시 살아와서 민주당에서 큰소리 치고 있지. 그거 못해요. 참 그게 힘든 건데.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한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혹은 내가 이런 과오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다 얘기해버려요. 네. 사실 잘못했고. 알겠습니다. 몸풀기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메인 이슈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나눴지만 후폭풍이 되게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엊그제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 머리 발언에서 무려 23분 동안이나 거의 대국민 담화 수준으로 해명을 하던데 국민들의 설득을 구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엔 김준영 전 원장 모셨고 이번 주에는 고수를 또 모셨습니다. 문정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그분이 최고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예. 바쁘실 테니까 바로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를 지내셨잖아요.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나도 편하게 대통령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놔둘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책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대통령의 책무가 뭡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 국민들 잘 살게 하고 나라의 국격을 올려주는 게 대통령의 1차적 책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그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해 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재음미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교수님도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우시고 화도 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여러 문제가 있지만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말씀해 주신다. 글쎄 뭐 딱 하나로 압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한 3개, 4개가 예. 있다고 봐요. 첫째는 그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와이테드라고 하는 분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영어로 the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오도된 구체성의 오류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가 중요한디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일본 호국 뭐 정상화하는 걸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가라고 하는 건 조금 제가 좀 의문이 가요. 지금 중요한 건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니까 북한하고 어떻든 대화하고 협상해서 북한의 위협을 좀 가라앉히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더 중요한데 그거는 오히려 자극적으로 나가면서 일본 보고 우리 도와달라고 하는 그게 어떤 잘못된 구체성의 오류를 범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체성의 오류입니다. 이것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제정치의 fungibilit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성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군사안보하고 경제안보가 서로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안보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역사 문제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심각한 그 대체성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대 정부들이 전부 다 같이 갔어요. 안보는 안보, 경제는 경제. 그렇게 하면서 역사 문제도 계속 다뤄나갔고 그리고 역사 문제는 두 정상이 해결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집단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설득이 되고 국민들이 감화를 받아야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그것을 서로 대체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세 번째 문제점은 뭘 역사성의 오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윈스턴 처칠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예. 과거와 현재가 다투면은 미래를 과거와 미래가 다투면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예. 과거와 현재가 다투면은 경쟁을 하면은 미래가 없다. 미래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윈스턴 처칠 경께서 이런 발언을 또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미래는 알 수 없다. 과거가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을 준다. 그 이유는 뭐냐? 과거를 잘 성찰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의 해법과 미래의 해법을 찾을 때 미래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냥 과거를 그냥 욱박 찔러버리는 것 아닌가. 그러면 과거를 그렇게 뭐 왜곡하거나 억압했을 때 미래에 대한 해법이 나올까. 저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뭐 제가 이거 상당히 학술적 표현을 쓰는 건데 예. 하여간 그 교수님이니까 이해해 드릴게요. 잘못된 구체성의 예. 오류와 예. 그다음 대체성의 오류 그리고 몰 역사성의 오류 이 세 가지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보여준 하나의 실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윈스턴 처칠경의 말씀도 인용을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가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처럼 결단을 내렸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때도 민주당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원로인 정일영, 김재광, 정성태 이런 분들이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그러나 초선인 김대중 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이 한일회담을 성사시켜야 된다고 찬성을 했다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선언을 이어간다.
심지어 오부치 총리 따님, 오부치 중의원 의원까지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작업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예. 거기를 보면은 오부치 총리가 통렬한 반성을 하고 통절한 반성을 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미래로 가자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기시다 회담은 자기들 두 분은 성공했어요. 일본에서는 엄청난 칭찬을 하지만은 저는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역사관, 이 식민사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올 것이다.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실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선대위원장이냐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윤석열 지지율을 떼다가 기시다 다 넘겨준 거죠. 예. 심지어 오늘 보면은 대구 경북 학자들, 교수님들이 윤석열 당신이 대통령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신부님들이 썩을 X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일본을 위해서 너무 다 퍼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젊은 세대들의 저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이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합의 내용이 온전히 지켜지기도 힘든 상태 아닙니까? 저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는 그분이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저항은 무시 못할 거다. 절대 이대로는 못 넘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항의 불씨가 점점 더 커질 그렇죠. 것이다. 지금 일부에서는 탄핵, 국정조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탄핵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이 저항은 성직자들이, 학자들이, 학생들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걸 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교수님한테는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우리가 그 김준영 전 원장과 방송을 하면서 김 원장 얘기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그냥 이 단일한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해서 봐야 된다. 김준영 원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이전에 지난해 11월 그 한미일 정상이 모인 프놈펜 성명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완성본은 4월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교 구상을 할 때는요, 1년, 어떤 경우는 5년까지도 다 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우선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4월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5월에 히로시마에서 이제 G7 정상회담 할 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금년도 상반기는 예. 한국 외교의 큰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 이전에 한일 관계 개선의 어떤 큰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또 칭찬도 좀 받고 예. 또 그런 걸 갖고 또 G7도 참석해서 국제적인 외교 지도자로서 이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좀 있으면 이제 또 민주주의 정상회담도 이제 미국하고 이제 공동 개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구상에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국적이 있는 외교인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큰 구상에 우리가 성실한 일원이 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외교 일정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아니라 바이든 미국 정부의 일정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봐야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저희 얘기 때도 제일 우려가 되는 게 결국 이 재앙의 문이 열려버렸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는 받은 건 없고 가마지치 다 퍼주고 거기에 뭐 독도니 이른바 위안부 문제니 그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니 이 온갖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싹 청구서로 밀려들 것이다.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내년 4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지만 거의 한미일 안보동맹, 군사동맹처럼 굳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요,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는 게, 내가 지금 하는 것은 김대중 오부지 미래 공동선언, 미래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모든 걸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건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공부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펴면서 얘기하셨던 선공후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좀 우리 독자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은 어떠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접수 통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3대 원칙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4대 운용 원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째는 정경을 분리한다. 그다음 선경 후정. 경제가 먼저 가고 정치가 나중에 간다. 세 번째는 선민 후관. 민간인들이 먼저 북한들하고 교류하고 정부는 뒤에 따른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선의 훈안.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거 나중에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공후득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베풀고 나중에 취한다. 북한이랑 줄 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왜 북한에는 햇볕 정책을 하고 일본에 대한 햇볕 정책 이거는 반대하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 성공후사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예. 근데 아마 그걸 자세히 보시면 좋은데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북에서 나올 걸 잘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후득의 개념에 있어서는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가고 그다음 남북한 간에 있어서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구축이 되고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은 그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많이 베풀었다. 뭐가 올 것인가. 예. 그걸 하나씩 우리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죠. 안보? 글쎄요. 우리가 일본에 당장 도움이 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본은 평화부 구조가 있고 일본은 정규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남북한의 전쟁이 나왔을 때 일본이 우리 보고 와서 전쟁에 싸워주는 건 아니거든요. 뭐 지소미아 얘기해서 정보 교류인데 그것도 항상 우리가 많이 주고 우리가 일본이 적게 받아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 보는 게 북한의 미사일 동향인데 우리가 뭐 원점부터 시작해서 궤적을 먼저 알려서 일본에 나눠주는 거니까 일본에서는 뭐 가령 뭐 중거리 단도미사일 같은 게 떨어졌을 때 탄착 지점 그다음 궤적 같은 걸 우리하고 공유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더 많이 주고 일본에 적게 받아와요. 경제도 가령 작년 한 해 우리가 대일 무역 적자가 232억 불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계속 대일 적자를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기서 그거 한다고 일본이 우리에게 줄 것인가. 그다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일본이 아주 화끈하게 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영토다 인정하마. 이러면은 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사도 탄광 문제 하여간 우리 한국증용공들이 가서 이랬다는 것도 들어간 유네스코 기록물로 하겠다. 그러면 얻는 거겠죠. 예. 그다음 군함도 한국증용공들 가서 고생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정답 기술을 하겠다. 그러면 얻는 거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현실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선 공은 있는데 후득이 상당히 불투명해 보인다. 이걸 윤석열 정부가 나중에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이건 두고 볼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에서 이번 접근 방법이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지금 고차원적으로 좀 물이 반컵은 채워졌으니까 나머지 일본이 와서 반컵을 채울 거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은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번에 반컵을 채웠는데 그게 원전 오염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컵을 채우긴 채웠다. 그래서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전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 한일전 야구 결과보다 훨씬 더 참담하다. 야구야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이길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후과가 큰 일을 벌여놓은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그 전에요. 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일 외교를 하면서 느낀 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외교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되는 건데 우리 대통령이 책무의 핵심이라는 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시는데 이번에 자유도 그냥 파괴를 해버렸고 민주주의도 파괴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헌정질서 자체에 이제 어떻게 하면 위배되는 그런 일을 하신 거 아닌가 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번 징용공 사건이라는 건 민사사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피해자들이 권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국가가 어떻게 제3자 변제를 해줍니까? 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크게 손상한 거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삼권 분립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 아주 명시되어 있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 국제법에 비춰봐서 대법원 판결이 사실 잘못됐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한일 관계 발전에 걸림돌인 것처럼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국제법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 조화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소위 65년 체제를 인정해 준다는 건데 그거는 민주주의 자체를 또 위반하는 것인가 상당히 큰 문제고 또 다른 걱정은 그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일련의 발언들인데 일본이 반격할 수 있지. 응? 왜냐면 일본이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안보 관련 문건 3개를 이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건에서는 뭘 다루느냐면 일본이 소위 북한으로부터 소위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비축해야 된다. 두 번째 문건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구축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국방비의 증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얘기를 쭉 했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공격받으면 당연히 반격해야 되지. 열도기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이해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인 보여주는 게 저는 자칫 일본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러니까 한일 군사동맹,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일본의 평화법 구조 이왕을 개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대통령이 일본의 헌법 개정을 사실상 격려해 주는 이런 형상을 비춰줘서 그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자면 정책 결정 구조에 있어서 대통령의 독단이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아무리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절차가 있고 헌법과 관련된 법과 절차가 있는데 이걸 준수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게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을 놓치지 않았느냐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잘못된 시그널 보내는 게 평화헌법 개정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일본이 정상국가 돼서 한미일 3국이 아주 군사적 동맹체제를 구축하면 한국의 안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일본에다 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었는데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문 대통령께서 우리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입장은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을 해버리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하신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사실상 이 공세적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고 그런 무장력을 우리가 뭐 그 개발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있지만은 상당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했는데 결국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시는 우리 선제 타격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니까 일본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운을 띄워준 것 아닌가 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방금 문정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이 아베 때부터 실현하려고 했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네. 자위대가 무장을 해서 군대처럼 침공하면은 우리 한반도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그 개헌을 촉진시켜 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4월 달에 기시다 총리는 지방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승리할 수 있게끔 선거대책위원장도 해줬고, 저는 이 한미일, 미국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렇게 안보동맹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는 중국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에는 중국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 선거 때부터 말썽이 되어오던 전기차 문제도 해결 안 됐고 지금 배터리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미국은 중국과 갈등이 있으면서 제일 저는 문제가 되는 게 경제 문제예요. 네. 결국 백성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사는데 배터리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요즘 조금 풀렸습니다마는 수출도 기술 투자도 굉장히 제한을 시켜놨잖아요. 10년으로 묶어놨죠. 그런데 중국의 CATL 이 배터리 제조회사는 세계 배터리 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회사가 켄터키에 포드 자동차하고 합작 공장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냐고요. LG 솔루션은. 그래서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다 정상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똑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국정원장 재임 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스가 총리를 2번 만났지만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타결된 안이 똑같아요, 거의. 네. 그러나 딱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제3자 변의를 하더라도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참여해서 한다.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자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의 결단이다. 이건 박정희, 김대중의 결단과 똑같다. 라고 하는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아마 문정인 교수님도 참여를 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당시 일본 전문가인 야당 원로 국회의원들을 다 모시고 일본에 갔어요. 대표적으로 제주의 양정규 의원, 지금 이번에 그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한 유흥수 의원 이런 분들이 가셔서 다 함께 올코트 프레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소통도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나니까 결국
굴욕 외교 아니냐. 응? 저는 황당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은 외교 문제 앞에서 야당이 참 협조적이더라. 여야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고 부러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이전이나 이후나 뭐 국내 정치 문제를 포함해서 야당이 협조를 구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 이미 없었고 예. 갔다 오셔서도 역대 대통령들은 여야 설명을 대표가 하죠. 다 설명을 했죠. 예. 전직 대통령들한테도 설명을 했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정상 외교를 하러 나가면은 청와대 외교안보실에서 외교부에서 다 자료를 주잖아요. 그걸 읽어보면은 다 알아요. 일본은 사실상 정치 체제가 자민당 거의 일당 아니에요. 그 야당은 입헌민주당이죠. 네. 그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번 한일 회담 결과를 한국 야당에게 설명을 하겠다. 얼마나 일본으로서는 잘 됐으니까 설명을 하겠어요. 네. 이게 부럽더라. 이것은 일본의 정치 제도와 그러한 상황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리고 그거는 저도 일본의 입헌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아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입헌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자민당하고 대외 정책이나 이런 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입헌민주당은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같은 거 줄이자. 뭐 입헌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강원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소위 방어적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 특히 아니 그러한 문제는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여당 의원들도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근본적으로 자체보다는 대통령께서 굴욕적이기 그것을 때문에 입헌민주당에서도 한국의 야당을 설득하겠다 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거든요. 외교 안보 정책은 대통령이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도 대통령이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책을 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예산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행정 지원도 들어갈 거고 이건 또 법제화가 필요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움직여 나가는 게 대통령제 하에서도 외교 정책을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큰 착각은 외교 안보 정책은 대통령이 그 결단을 갖고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건 상당히 큰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게 꼬이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는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국민적 합의, 정치권에서의 소통 예. 이런 과정이 중요한데 왜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정상회담이 필요하냐 하면은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어요. 최고 지도자의 결단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귀를 붙들고 국제정세나 남북관계 이런 미국 관계를 설명해서 결단을 얻어내는데 저는 자꾸 그렇게 생각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이 과정을 생략한 채 당신의 결단이다. 나는 김정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딱 닮은 꼴이야. 똑같아. 그래서 나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국정을 살피고 있다. 이거. 말만 하면 결단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모든 게 결단으로 통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중에서 생각이 좀 났었는데 정상회담, 중요한 정상회담 하고 나면 여야 대표거나 중진을 불러서 이렇게 했다 설명을 하고 그런 자리가 그동안은 관례처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배타적 민족주의 반일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거는 야당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죠. 야당하고 얘기할 생각 없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는 뭐
자기들 표현대로 범법자니까 못 만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박홍근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외교 통상위를 부르더라고요. 외교 통상위원회고. 그런데 그러한 반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 나와요. 오늘 지금 속보를 보니까 여당의 초선 의원들이 원래 한일 정상회담 뒷받침 차원에서 방위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취소했다고 하네요. 아마 국민 여론 이런 것도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연하죠. 자기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뭡니까? 네. 지역구 가면은 생생한 민심을 청취하잖아요. 이 내용을 보고 지금 MZ세대 보세요. 다 돌아서잖아요.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물론 이준석 그러한 돌풍도 있었지만은 40% 이상의 MZ세대가 지지를 했는데 지금 1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공정과 상식은 다음 때나 써먹자. 이게 말이 됩니까? 69시간 일하라. 아니 그 뭐 좀 밖으로 갑니다만은 120시간 노동도 대통령이 후보 때 얘기했고 또 대통령 대해서는 69시간 얘기했다가 이제는 또 60시간 이상 노동하면 무리다 하면서 아무 뭣도 모르는 노동부 장관한테 책임 던져버리고 당신이 얘기했던 거를 까먹는 것 같아요. 아주 편리하게 생각해요. 저희 교수님 어렵게 모셨으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성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반 평화는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대부분 느끼는 것 같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 뒤에도 보면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 정세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거 아닌가. 심지어 한겨레 신문에 칼럼 쓰신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고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 이게 진보개혁 세력들이 좀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그런 대안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가짜 평화라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는 가짜 평화를 했다. 북한에 대해서 예속적이고 군력적 외교를 했다라고 하는데 전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진짜 가짜 평화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힘에 의한 평화. 북한을 마치 군사적으로 격퇴하는 그게 평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전쟁하자는 거지 평화하자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북한은 상종할 수 없는 상대.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거죠. 그 북한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하고도 역사 문제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한미일 군사적 공조 체제 더 나아가서는 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 아니니까 우리가 소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현 정부에서는 북중러 북방 삼각 관계가 동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금 부채질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미일 삼국 공조체제를 가져서 가겠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냉전을 지금 자꾸 부추기는 그런 형상이죠.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인터뷰를 할 때 우리는 북한하고 대화 채널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만들어야죠.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작년에 인수위 시절에 그 당선자에게 우리가 북측하고 커뮤니케이션 소위 핫라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스스로가 우리는 모든 북한과 소위 소통 채널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해 5개 도서 지역이라든가 그다음 비무장지대 또는 동해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직통전화가 있으면 얘기를 해서 자, 이건 오해에 의한 거니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걸 좀 풀어나가자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전혀 없는 목통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우발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그 crisis escalation 큰 소위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고 그다음은 지금 자꾸 한미일 삼국
축하고 북중러 삼국축으로 갈라져 버리면 중재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 전에는 중국도 나서서 중재를 하고 사실상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총리하고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부치 총리가 당시에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어요. 일본이 나서서 도와줬죠. 예. 그거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거든요. 일본도 그 역할도 못해. 미국도 지금 북한하고 얘기 못해.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그 여력이 없어. 중국은 그동안 노력해봤는데도 계속 중국 탓으로 돌리니까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지금 마땅한 중재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한반도 그 위기 국면은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 정말 평화의 의미를 다시 새겨라. 평화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이겨서 생기는 평화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평화는 없다. 그리고 다시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이 우선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시민사회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현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전쟁 불산으로 들고 나오면은 그걸 막는 시민사회 연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들이 이게 옳은 건가 틀린 건가 이런 걸 하고 그다음 국제적 연대를 구축해야 돼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 혼자서 나가서 목소리 높인다고 또 국회에서 발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평화연대를 구축해 갖고 그래서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 남북 하트라인 네. 관계는 지금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아니, 그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딱 하나는 판문점에 있는 우리 통일부하고 저쪽 통전부하고 있는 거 있는데 북께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 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또 위기 관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 국정원에서 가졌던 핫라인하고 저는 국정원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얘기해서 아니 뭐 그거 알고 이미 학술 논문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온 건데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노동당 그 본부하고 거기 노동당에 있는 김정은 집무실하고도 직통전화 핫라인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우리 통일부하고 통전부가 판문점에 있는 건 일반적으로 행정적 절차적인 걸 다루는 건데 지금 뭐 거기 있는 건 지금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아마 유엔군 사령부가 갖고 있는 게 남아있을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가 갖고 있는 거 있는데 그 외에 남과 북 사이에 있는 건 소통이 거의 다 끊어졌다고 보면 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나 역대 정부에서 그래도 있어 왔는데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문정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요 이게 뭐 나쁘면은 편집을 해도 좋은데 지금 저렇게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쩐지 우리 영해상에는 낙하를 안 시키더라도 일본 영해상에 하나 떨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북에서 하는 행태는 보면요 새로운 건 하나도 아니고요. 지금 과거 유래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한미 연합 훈련의 강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다음 전략 무기들 전진 배치하고 그다음 참수 작전해서 뭐 틱나이프 훈련이라고 해서 소위 이북에 침투해서 지휘부 섬멸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B1B 전략 폭격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역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도 높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에서 그거에 대한 걸 한 거예요. 가령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 가서 정상회담 하는데 그래서 탄도미사일 쏘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때 이제 바로 우리가 한미 해병이 상륙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북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항상 이런 인식, 제가 북측 사람들하고 이제 과거에 토론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한미 연합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북한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들도 강력한 힘을 보여야 미국이 잘못된 소위 오산을 잘못된 계산을 하지 않는다.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이 끝나게 되면은 곧 끝나겠지만은 아마 북한도 좀 잠잠해질 도발 건데. 수위도 낮춰진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아직도 7차 핵실험 문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미가 어떻게 또 반응할 것인가 그걸 봐야 될 건데 하여간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됐고 지금은 소위 핫라인이 또 없고 그 소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요거는 상당히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 후 김대중, 김정일 6.15 공동선언 발표 후 지금 23년이 됐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첫째는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에서는 한미연합사 훈련을 중단하라 하고 이제 비핵화 문제 이 세 가지가 크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면서 참수 이런 자극적인 일이 있으면은 북한도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그 탄도 미사일을 2번 쏘았는데 그때마다 일본에서는 전에는 요격한다. 나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런 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 영해상에는 낙하를 안 시키더라도 일본 정도에 하나 낙하시킬 것 같은 글쎄요. 근데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아니 근데 지금 북한이 하는 거는요. 뭐 낮은 단계부터 얘기하면 600mm 방사포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KN-25라고 해서 이제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그게 무서워요. 그다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 레이더 안 잡히고 거기에 이제 전술핵 장착할 수 있다고 북에서 주장하는 건데 그다음 그 넘어가면은 산에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고 옆으로도 궤도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스커드 B-C 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노동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그게 중거리, 그다음 중장거리, 영어로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미사일인데 그거. 그다음에 화성 15, 17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 발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모든 형태의 사거리에 미사일 다 하는 거죠. ICBM은 미국 타격하는 거. 그 하와이. 그다음 중거리 장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괌 타겟하는 거. 그다음 중거리 탄도미사일 일본 타격하는 거. 그다음 단거리 순항 미사일 요건 전부 다 우리 남쪽을 타격하는 것. 그러니까 북이 얘기하는 것은 북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만약 미국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에 북한을 치게 되면은 또는 참수 훈련, 틱 나이프 훈련을 가령 북쪽에 전개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적을 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다. 거기는 갖고 있는 게 미사일 자산밖에 없으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 공격 자산은 좀 미사일 자산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로 해서 동해안과 이제 서해안 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 남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아주 그건 직접적 위협이 될 테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보면 북에서는 기본적으로 야, 우리 함부로 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이제 제일 그 ICBM 미국 본토 공격을 실험하는 게 제일 무서웠는데 최근에 남북 관계 북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니까 자꾸 단거리 쪽으로 가잖아요. 요즘은 결국 남을 타겟하는 남하고 일본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 자체보다는 주일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남쪽도 걔네들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산 평택 포함해서 주한 미군을 타겟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명박 정부 때 미국 정부에서도 저한테 요구를 했고 그 한국 정부에 요구를 해서 제가 김기남 당시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전부장하고 개성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비핵화해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그때 이미 그러더라고요. 카다피, 예. 이라크의 후세인을 얘기하면서 미국과 한국에서는 우리 북한 정부 요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수작전, 기습작전을 해서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충분한 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다 한꺼번에 발사해버린다. 아무리 당신들이 뭐 패트리어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사드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게 요격 못한다.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면은 그래서 저는 무서워요. 요즘.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럽니다. 제가 국회 정보위원 법사위원을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우리 정부가 늘 북한을 원점 타격한다. 하지만은 절대 원점 타격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전쟁은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못 일으키고 우리 한국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 그렇지만은 국지적 도발이 나오면은 그걸 누가 알겠냐. 아니 근데 저는 뭐 국지적 도발이라는 것보다도 우발적 충돌 가능성 상당히 그렇죠. 많죠. 근데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더라도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그 제약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즉응적 반응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타격 수단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평양을 바로 칠 수 있고 저쪽도 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자꾸 뭐 싸우면 북이랑 싸우면 한미연합전력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예. 우리는 제가 이제 그것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window of vulnerability 한 미국의 전략 전문가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한국은 소위 취약성의 윈도우를 갖고 있다 이게요. 왜냐하면 아니 2천만 명이 서울 경기 서울 인천 경기에 다 몰려 있는데 북에서 조준 안 하고 쏘아도 엄청나게 남쪽에 충격을 주고 패닉 공황 심리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북 같은 경우는 평양이 핵심인데 평양의 모든 게 지금 지하 요새화돼 있단 말이에요. 평양 가서 한번 지하철 타보세요. 한 100m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전쟁은 꼭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은 있지만 일단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피해가 상당히 많아질 것인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거기에 손실이 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예방 외교가 필요한 건데 지금은 그 예방 외교가 없다는 거죠. 2000년 6.15 정상회담 후 8.15 때 제가 2달 있다가 평양을 갔어요. 가서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계속 한미연합사 훈련하지 마라. 그래서 아니 당신들도 북한에서도 군사훈련하면서 우리 군사훈련을 뭘 무서워하냐. 이건 훈련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했더니 당신들이 훈련하면서 38선에서 일개 사단이 움직이면은 대응해서 자기들도 움직여야 된대요. 예. 비행기가 20대 뜨면은 자기들도 떠야 되고 해군 함정이 10척이 움직이면 자기들도 움직인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고 나면은 굉장한 출혈이다.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라.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훈련인데 뭐 전쟁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전쟁은 우발적으로 난다고. 움직이다가 거기가 덩 비어있으면 돌아버린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그걸 무서워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북쪽 친구들은 보면은 뭐 국제법 해석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전쟁 그 전략론 같은 것 또는 전쟁사 같은 걸 동구권 쪽에서 상당히 많이 들여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 1차 대전 같은 것도 보면 기동훈련을 하다가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훈련을 하다가 전쟁으로 과거에 보면 기동훈련하다가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중부 유럽 같은 게 이제 평지고 그러니까 기동훈련하다가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이라크 침공하고 까다피가 제거하고 이 과정을 보면서 북에서는 상당히 미국의 의도는 결국에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정상회담할 때 바로 우리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차 그건 안 된다. 너무 낡아서 안 된다 해서 그럼 비행기로 바로 직행하겠다 했더니 북한에서 서해상으로 나가서 공해로 들어왔다가 평양에 와서 들어와라. 소위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김정일 위원장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38선 전선에 있는 군인들은 비행기를 보면은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쏘고 싶은 충동으로 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을 안전하게 그 평양에 모시기 위해서 서해상에서 저 나가가지고 공해상에서 평양에 와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은 평양은 더 컨트롤이 된다 하는 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면은 그 전방에 남아 있는 군인들을 통제 못할까 하는 걸 했는데 나중에 연평해전이 났을 때 우리는 모두 김정일 위원장이 명령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상 그 서해에 있는 연평도 근처에 있는 북한의 현지 사령관이 해가지고 인사조치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수작전이나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자극적인 일을 한미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악화하고 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 정도 나누려고 했는데 두 분이 워낙 전문가시고 과거 남북관계를 다뤄보셔가지고 굉장히 깊숙한 얘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얘기는 거의 시간은 넘겼는데 교수님 어렵게 모셨는데 혹시 제가 질문 드리지 못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네, 충분히. 충분히. 네, 실장님. 그래도 뭐 네. 참새가 방앗간을 그대로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저는 예. 깜놀 정상회담이다. 깜짝 놀란 정상회담이에요. 첫째가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니까 일본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김태호 우리 대통령실 NSC 차장이 한 얘기예요. 예. YTN 인터뷰에서 한 얘기. 그렇죠. 예.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본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2차 가셨을 때 거기 있는 술을 다 마셔버렸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번에 깜짝 놀란 그 두 가지 해프닝도 있는가 하면은 또 재밌는 게 아무리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지만은 20대에 셋을 낳으면은 아빠는 군대 면제해 주겠다. 아니 지금은 20대 결혼만 해도 효자들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정책을 내는가 하면은 정말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아니 군대 안 가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 갔을 때 애들은 6개월이면 그러다. 아니 그런다고 무슨 우리가 2조 시대 살아요? 우리 할머니도 14살에 시집 왔다 가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아니 글쎄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던 120시간, 69시간 이제 60시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보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개콘을 제작해서 한번 다뤄볼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아주 한반도 문제 최고의 전문가인 분이 네. 사실상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점심을 같이 했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이게 지켜질까? 근데 이제 하나는 재미있는 게 제가 2020년도인데 제가 일본 TBS 도쿄 방송에 제가 골든타임에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부터 8시 45분까지 하는 골든타임에 제가 나갔어요. 일본의 패널이 5명의 패널리스트가 나오고 저 혼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때 참 놀라운 게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 아니냐. 아니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면 대법에서 그런 판결을 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들하고 짜갖고 대법관 그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대법관들이 그런 판결을 내린 거다. 아, 이 대목 와서 제가 아주 정말 깜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네. 일본은 법원을 정치가 좀 일본도 안 그렇죠. 일본도 자기네들은 안 그러면서 근데 대통령 중심제니까. 일본은 이제 의원 내각제의 전통이 오래고 그런데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박정희의 한국과 전두환의 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성찰이 상당히 모자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다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플러스 전두환이라니까.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 전문가 말씀이 그 말씀까지만 들을게요. 네, 전문가 말씀이 나보고 그래요. 문 교수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 한일 관계 그게 역사 아닙니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실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안도감을 못 갖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위기의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진 한반도 얘기까지 두루 좀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틀린 사실 바로잡기와 메디치 101장에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가 몇 번 선정을 했는데요. 원더풀 타이거 님이 저희 텍스트 오류를 바로잡아 주셨고요. 오갑분 님은 저희 소리가 좀 작아서 듣기 불편했다고 소리 좀 키워달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 님이 역사관 없는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가 아니라 수치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아래 안내 자막이 이렇게 나갈 텐데 이쪽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참여해 주시면 저희 메디치 미디어에서 발간한 탁현민의 신간 프레지던트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번 이벤트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혹시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으시거든 댓글머리에 틀린 사실 바로잡기, 틀사바 이렇게 머릿말을 달아서 써주시고요. 이번 주 메디치 101장의 주제는 따로 생각해 본 건 없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4월 달에 있으니까 내가 바이든이라면 이런 걸로 한번 댓글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이미 봤고 그리고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미루어서 한두 문장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메디치 101장은 댓글머리에 매백 요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늘 시청자들의 격려와 비판에 귀 기울이면서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는 겸손한 박지원의 식탁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고요. 3월 31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그래야 문정인 교수 같은 더 훌륭한 분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